미국 47대 대통령 선거 특집 대담 이제 두 번째 순서로 오늘은 폴공 루거 센터 선임 연구원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 현지의 소식에 좀 더 국내보다는 환한 분이셔서 저희가 조금 더 현지 쪽 얘기를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옆에 나오셨습니다. 연구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주말에 들어오셨다고요? 네, 일요일 날 들어왔습니다. 예, 시차 적응도 안 되셨을 텐데. 네. 예, 시간이 뭐 저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연구원님한테 좀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제 이윤재 앵커도 개선 결과가 언제 나올 것인 이 부분에 대한 현지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좀 해주셨는데 이제 워낙 선거를 여러 번 그쪽에서 치러본 경험도 있으시기 때문에 네. 이번에 초박빙이니까 결과가 확정적으로 나오는 거는 예전보다 늦어질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매직 넘버라는 게 알다시피 선거인단표 270표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두 후보가 어느 콤비로 270을 달성하는지에 달려 있어서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쯤 되면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특별히 우리 시간으로 1시요? 네, 그러면 동부 시간으로는 저녁 11시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그때쯤은 특별히 동부 뭐 몇 개 경합주, 네. 미시간, 조지아주,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어느 정도 좀 많은 결과가 들어온 상태이고 네, 네. 그걸 감안하면은 바람이 특별히 어느 쪽 바람이 분다면은 확실하게 부른다면? 네, 확실하게 부르려면 진짜 그때는 맞출 수 있고 그래도 두 캠프에서 계산하는 것들도 있으니까요. 그 세 개 주에서 네, 네. 저기 어느 정도 윤곽은 나타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외로 물론 최종 뭐 이제 누가 네. 승자다라고 공식 발표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뭐 일주일 이렇게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 이번에는 누가 이겼네 정도는 우리 시간은 오후 1시 정도면 어느 정도 그렇죠. 윤곽이 나올 수 그 있다. 대신 이제 폭스 뉴스가 지난 2020년 대선에는 좀 정확히 맞춘 그랬어요? 매체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분들의 의견은 아마 토요일까지 이어가지 않을까. 동부 시간은 토요일, 그리고 한국 시간은 일요일까지 가지 않을까. 지난 4년 전보다는 좀 하루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있답니다. 네. 그러면 빠르면 대략 윤곽은 우리 시간 오후 1시 정도인데 네. 조금 더 이제 명확하게 얘기를 하려면 우리 시간으로 일요일 정도 돼야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봐야 되겠군요. 그 연구원님께서 국내 한 신문 칼럼에 쓰신 내용을 보니까 이게 좀 우리하고는 조금 선거 문화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선거운동 막바지에 각 캠프들이 선거운동 관리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는 좀 낯선 용어긴 한데 이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아직 선거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윤곽을 우리가 좀 예측을 할 때 어느 후보 캠프 쪽이 더 선거 관리를 막판에 잘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네. 된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이번에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사실 두 캠프 마지막 하는 전략을 따지면 좀 실망이 많았습니다. 그래요? 두 쪽 다. 예. 해리스 캠프에서는 특별히 마지막 한 달 정도는 공화당 표를 끌어오려고 어마어마한 투자를 했습니다. 네. 좀 저는 그게 좀 시간 낭비라고 투자 낭비라고 좀 생각했었고요. 민주당 쪽에서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 전략은. 왜냐하면은 공화당 표를 끌고 온다는 거는 사실상 보면은 플러스 2거든요. 네, 네. 한쪽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 쪽 한 표가 얻으니까 플러스 2로 되는데 사실상 투표를 안 하는 사람을 끌고 오는 것보다는 더 전략상 말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게 끝에 가서는 그렇게 진짜 엄청 투자를 했어요. 예. 사실상 그 투자 가지고는 사실 좀 요즘 안 따라주는 개파들, 민주당의 개파들을 챙겼어야 되는데 오히려? 공화당 트럼프를 네. 좀 싫어하는 공화당 멤버들을 스카우트해 갔다는 건 좀 시간 낭비였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네. 그러면은 트럼프 쪽은 어떻게 보셨어요? 트럼프 쪽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은 좀 집중을 못 하시는 분이잖아요. 트럼프 선대 본부 지도부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집중을 못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집중 못하는 사람은 학원에 몇 시간씩 갖다 두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여가지고 그분이 좀 많은 사고를 치고 다녔지 않습니까? 지난 몇 주 동안. 그래서 선대 지도부에서는 그 정리를 하는 뒷수습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지금까지 이 상태에 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선거 막판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는 두 후보 다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렵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건 공화당 쪽 캠프에서는 니키 헤일리. 예, 니키 헤일리 주지사. 대사하고의 네, 그리고 예. 사실상 공화당의 경선에서 제일 끝까지 맞아요. 버틴 후보인데 또 여성 후보고. 네. 근데 그분하고 결국 끝까지 유세 현장에 손잡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것도 아쉽죠. 아. 선대 본부 캠프에서 보는 관점에서는. 이쪽에서는 어쨌든 여성 후보니까 성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해리스가 있는데. 나와서 여성표를 더 끌어당길 수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런 그래서 부분도 니키 있었군요. 헤일리를 스카우트 못한 게 지금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사실은 일각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의외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리스를 밀어주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런 내용이 그런 어떤 분석이 국내 언론에서 나왔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해리스 캠프에서는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아, 그래요? 네, 사실상 그 선대 본부의 거의 99%의 일하는 사람들은 다 자리를 지켰고 어느 정도 지도부만 조금 몇 명 교체한 예. 뿐이지 사실상 그 델러웨어에 있는 해리스 선대 본부는 거의 바이든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크게 사실상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니었죠. 그럼 사실상 이제 눈에 띄지 않았을 뿐이지 결과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뒷단에서는 적극적인 지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겠군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건 국내에서 조금 오해를 했던 거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상하 양원 선거도 동시에 이번에 진행이 되잖아요. 네. 하원은 다 바뀌고 상원은 이제 일부가 바뀌는 그런 건데 지금 나오는 예측은 상원은 공화당이 가져갈 것 같다. 하원은 민주당이 조금 앞설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는 나오는데 네. 어떻게 봅니까? 현재에서도 이렇게 판세를 그렇게 보시던가요? 네, 상원은 아마 공화당한테 뒤집힐 확률이 제일 높고요. 네. 진짜 큰 해리스 바람이 불지 않은 한 공화당은 상원을 챙겨갈 것 같고 하원은 좀 진짜 경합주들처럼 박빙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22개 하원석 가지고 지금 아마 끝까지 치열한 싸움을 벌일 겁니다. 그 흔한 말로 레드 웨이브, 그러니까 네. 공화당이 대통령과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하는 이 레드 웨이브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레드 웨이브는 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네.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좀 높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상하 하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레드 웨이브가 나타났을 경우에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 결정을 해서 그걸 추진을 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상하 이번 대선은 누가 이기냐 물론 그게 제일 중요하겠지만 상하 양원 누가 과연 가져갈 것이냐 지금 연구원님 예측대로 상원은 공화당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실제 현실화될지 아니면 어느 한쪽에 싹 다 가져갈지 이 부분도 좀 이번에는 같이 관전 포인트로 함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선거와 관련돼서요. 혹시 뭐 생각하시는 이게 좀 변수가 될지도 모르겠어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습니까? 아마 한쪽에서 소송 거는 거? 많은 불복 소송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아마 벌써 이미 몇백 명의 변호사들이 각 주마다 배치돼 있는 상태이고, 그 사람들이 이제 선대 본부에서 지시만 내려오면 이제 소송을 시작할 거, 제기할 거고 이미 벌써 100개의 소송 건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더 많은 소송을 제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선거 결과를 뭐 흔한 말로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뒤집을 있다? 거보다는 그냥 브레이크를 받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서 시간의 여유를 주면서 한쪽에서 좀 뭐 하고 싶은 말 다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는 선거 얘기에서 대선 결과에 따른 이제 미국의 어떤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을까 이 부분으로 이제 대화의 주제를 좀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해리스 후보가 된다고 그러면 지금 바이든 정부의 어떻게 연장선상이기 때문에 뭐 대단한 정책적인 큰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보는 예상은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정권이 바뀌었을 때 뭐 그거는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좀 먼저 시간을 좀 더 안배를 해서 여쭤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재선이 됐을 경우, 당선됐을 경우에 어떤 가장 큰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아마 가장 큰 변화는 인사죠. 이 워싱턴에 오래 있다 보면은 인사는 정책이라는 말은 다 이제
다 충분히 이해하는 건데 네네. 1기랑 달리 인사가 이번엔 진짜 다를 겁니다. 네. 1기 때만 해도 진짜 갑작스럽게 아무도 예상 못하게 당선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럼으로써 사실상 정무직을 4,000명을 예. 임명해야 되는 그런 새 대통령이 4,000명이 없었던 거예요. 임명할 예. 만한 예. 4,000명. 자기 사람이. 네, 자기 사람이. 그래가지고 그분들 때문에 1기 때 좀 많이 힘들었죠. 네. 브레이크를 밟는 사람들도 많았고. 근데 2기는 진짜 이번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4,000명은 다 자기 사람이 될 거고 자기 위주로 모든 정책은 다 이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마 1기랑 제일 큰 변화일 겁니다. 인사. 일각에서는 그림자 정부, 딥스테이트라고 네.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그거를 이번에는 완전히 근절시키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번에 뭐 어젠다 47이라고 하는 트럼프의 대선 공약집에서도 그런 내용들이 좀 일부 담겨 있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다 잘라버릴 거야. 사실 예전에 어프렌티스에서 얘기했던 식으로 그냥 네. 뭐 그런 모습을 보일 거다 얘기하는데 네. 이게 그러면 우리 정서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뭐 대통령이 되면 자기 사람들 많이 심는 건 맞긴 네. 합니다. 뭐 낙하산이라고 해서. 네. 이게 그렇게 어떤 법적으로 이렇게 아예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이게 받은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가능한 겁니까? 공무원법은 있죠. 그 한국과 같이 거의 19세기에 생긴 예. 공무원법이 있어가지고 사실 공무원들을 쉽게 자를 수는 없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피곤하게 만들 수 있죠. 그 위에 한 층을 정무직 사람들을 상관들을 깔아가지고 그냥 그분들이 못 살게 굴어가지고 못 버틸 때까지 그냥. 그거는 우리랑 다 똑같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 후보가 일단 대통령이 돼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제 첫 임기를 그때 거쳤었는데 그때랑 혹시 뭔가 좀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이제는 초보가 아니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렇죠. 후보는 벌써 4년을 했고. 대통령 유공자죠. 네, 그래서 이제 자기가 남은 4년 동안 2기에는 할 수 있는 거 없는 거는 어느 정도 감이 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좀 속도는 더 빠를 것 같고 그리고 그분도 어느 정도 2기 때는 자기 레거시도 생각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거기에 좀 많이 집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거시도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일기 때처럼 그렇게 좌충우돌 누구도 예측 못할 정도로 그다음에 대부분의 전 세계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트위터에다 뭐 올리느냐 그거가 취재의 가장 중요한 방식 어떤 수단이었는데 이를테면 그런 것들이 이번에는 똑같이 뭐 이렇게 나타나지는 않을 거다. 네. 뭐 예측하기는 어렵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래도 분명히 뭐 법안이든 뭐 성공 못해도 정책이든 추진할 거는 분명합니다. 네. 그러면 조금 세부적인 그런 항목으로 들어가서요. 첫 번째 좀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이 자기가 되면 바로 푸틴하고 전화 통화를 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물론 뭐 트럼프가 친 러시아 쪽 이 얘기는 뭐 일기 때부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얘기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때랑은 많이 달라진 그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그때처럼 가능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당선되고 취임 전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거라고 이미 트럼프 후보는 말을 했으니까 그건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푸틴도 따라가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크라이나야말로 아시다시피 좀 러시아한테는 강국한테는 좀 망신이 좀 많았지 않습니까? 되게 어렵게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아무것도 거의 뭐 우크라이나 땅이 20%밖에 못 차지한 그런 상태니까 그분도 이 기회로 빠져나갈 수 있는 엑시트 창구가 될 수 있다. 엑시트 스트래티지로는 좀 좋은 기회가 되죠.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오히려. 그러니까 이거는 젤렌스키도 그렇고 푸틴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속내는 둘이 바라는 바가 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면 우크라이나의 전쟁 종식 문제는 만약 트럼프가 된다고 그러면 취임이 내년 1월인데 그 전에 상당 부분 전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충분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또 사실은 국내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돼서 좀 많은 기업들이 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네요. 또 하나가 역시 중요한 게 대중국 정책, 외교 관련돼서는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우리 경제나 산업에 미치는 영향도 굉장히 큰데 기본적으로 좀 관세를 무조건 뭐 세게 더 때리겠다, 보편 관세 뭐 부과하게 등등등 굉장히 강경 정책이 오히려 그때보다 더 강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거는 계속 이게 자기 공약대로 추진할 거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머스크가 지금
캠프에 가 있기 때문에 머스크가 중간에서 트럼프와 시진핑 이 주석 간의 관계에서 뭔가 중재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해리스보다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는 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나옵니다.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을 굳이 한 명을 뽑는다면 머스크가 아니고 트럼프죠. 사실상. 본인이? 네, 본인이 나서겠죠. 중간에 머스크 같은 누가 됐든 안 끼울 거다. 그렇죠. 자기도 그래도 뭐 딜메이킹을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사람이고, 그리고 시진핑하고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네. 또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중국 경제가 힘들어하니까. 맞습니다. 어느 정도 내고 하는 차원에서는 갑으로 내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시진핑하고는 혼자서 협상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분도 그 중국과의 무슨 빅딜이 있으면은 자기가 이제 자기의 성공작이다. 네. 레거시 아이템으로 여기겠죠. 오히려 아까 네. 말씀했던 자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에 되고 난 다음에는 또 대통령하기는 어려우니 자기 그렇죠. 레거시를 생각을 할 거다. 네. 그러면 오히려 중국과의 지금의 이런 굉장히 강대강 대치 구조가 뭔가 큰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아시다시피 워싱턴은 좀 반중 정책이 좀 여야가 힘 모아서 예, 좀 손잡는 거잖아요. 의회까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까지 간 게 사실상 트럼프 대통령 때문이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걸 유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이죠. 결자 해지를 할 것이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게 예를 들어서 사실은 이제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계속 미국이 비롯한 서방이 계속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압박하고 이렇게 좀 차단하고 이래주는 게 중국과 이제 여러 특히 제조업 측면에서 많이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 겹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좀 반사익이 좀 클 것이다 이렇게 네.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만약에 말씀하신 예상대로 오히려 트럼프가 더 중재자가 돼서 자기가 시작했던 걸 결자 해지를 한다고 그럴 경우에는 이게 우리한테는 조금 여러 가지로 불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사실상 이게 모든 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느 정도 중국이 을이라는 입장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으로 보는 관점에서는 시진핑은 조공을 갖다 바쳐야 되는 거죠. 이 사과 관계가 분명해져야 네. 되나? 그래서 자기는 그냥 시진핑은 분명히 자기는 상대방이 그냥 1대1로 내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트럼프 보는 관점에서는 중국 경제가 되게 힘들어하고 네. 그리고 일기에 겪은 경험도 있으니까 시진핑이 뭘 갖다 바칠 거라는 예상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시진핑이 지금 이제 3기 이제 시작을 이제 해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중국 경제는 되게 안 좋고 네. 그것 때문에 시진핑이 굉장히 좀 중국 내에서도 조금 뭐 위기다 이런 얘기도 사실 나오고 있는데 왜냐하면 실업률도 굉장히 좀 올라오고 이렇기 때문에 그러면은 시진핑이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가 조금 뭐 자존심이 좀 떨어지더라도 네. 트럼프한테 손을 내밀 수도 있다, 벌릴 수도 있다. 그렇죠. 아, 사실상 시진핑은 좀 숨 쉴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제 그거는 그렇게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의 전 세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가장 큰 변화가 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만도 드네요. 자, 이제 해리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리스가 당선이 된다고 그랬을 때 지금 바이든 정부 때와 뭐 특별히 변화할 거라든가 뭔가 좀 바뀌는 거라든가 혹시 이런 게 예상되시는 게 있으십니까? 아마 우선 제일 중요하게 여길 거는 경제, 미국 경제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죠. 그게 이제 제일 우선이고, 예. 사실상 해리스 당선인이 이제 당선되면은 미 의회가 누가 다수당이냐에 따라서 정책 다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길을 갈 수 있는데 네. 뭐 민주당이 다 상하원을 다 잡고 있으면 좀 여유 있게 그렇겠죠. 정책을 미룰 수 있고 공화당이 다 잡고 있으면 좀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런 걸 해가지고 몇 가지 길을 갈 수 있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해리스의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 특히 이제 말씀하신 경제 쪽과 관련돼서 예상을 하는 바는 소위 말하는 친환경 쪽, 뭐 2차 전지가 됐고 뭐 배터리도 되고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풍력화 이런 이 친환경 쪽이 굉장히 좀 좋아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뭐 헬스케어라든가 바이오라든가 이런 쪽은 사실 뭐 그거는 트럼프한테도 마찬가지 갈 길이긴 한데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그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바이든 정부 때도 이미 하고 있는 이런 친환경 정책들이 더 가속화될 그렇게 일단은 예상을 해도 되겠군요. 네, 그거와 이어 아마
트럼프의 그림자도 좀 염려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세요? 바이든도 4년 동안 저기 추진한 것 중에서 아마 역사가 기억해 줄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반중 정책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반중 정책이라는 건 사실 트럼프 시대에서 시작된 그렇죠. 거고 네. 이어간 거잖아요. 네. 이어가지고 사실상 바이든 정권도 중국 경제가 무릎 꿇게 만든 이유가 바이든이 트럼프 정책을 이어가서 그런 거고. 네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이 되면은 재선을 바라보면서 아마 불법 이민 정책도 어느 정도 트럼프 쪽에서 빌려가지고 저 바이든 때보다 좀 더 강하게. 더 강하게. 정책을 왜냐하면은 취할 수 있다. 그 불법 이민 정책도 어느 정도 민주당이 공화당 쪽으로 따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의 그림자가 두 정권, 바이든 정권하고 해리스 정권이랑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제 흔한 말로 좀 사실 해리스가 이번에 미국에서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해리스는 좌파야. 사실 이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정책 이제 대통령이 되고 난 이후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점점점 소위 말하는 중도 쪽으로 네. 옮겨갈 정책적인 측면에서 특히나 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군요. 네. 민심도 그만큼 많이 바뀌었고. 그러면 지금 그런 만약에 해리스의 정책이 중도 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민 정책이 있겠고 네. 경제 쪽에서 뭐 예를 들어서 좀 그러면은 지금 트럼프가 됐을 때 대표적인 수혜지가 에너지 쪽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뭐 석유라든가 뭐 셰일 오일, 셰일 가스 같은 이런 어떤 에너지 관련된 이런 정책도 트럼프 쪽에 어떤 그림자가 더 뒤로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게 된다면은 이를테면 글로벌 유가 같은 경우는 계속 좀 약간 하강 압력을 좀 받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해리스 테스트는 변화가 있을 거로 예상이 됐고 아까 이제 트럼프 때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여쭤봤기 때문에 아예 이제 해리스가 됐을 때 이제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소위 말하는 외교 안보 정책 큰 변화는 없다고 봐도 될까요? 해리스가 됐을 당선되면요. 뭐 이제 해리스가 되면은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거는 미 의회 협조가 필요한 겁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은 미 의회가 예산 편성권을 갖고 그렇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가는 지원금 같은 거는 어느 정도 공화당이 다수당이면 특별히 네. 저기 미 의회 협조가 필요하고 그럼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 트럼프 당선이 대통령 되면과 다르죠. 그렇다 그러면은 어쨌든 트럼프 됐을 때보다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또 최근에 뭐 아시는 것처럼 북한군 또 참전도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전쟁도 길어질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지원금 받는 건 좀 점점 어려워질 거고. 그러면은 어쨌든 이 전쟁은 뭐 네. 트럼프가 바로 종식한다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네. 결국 2025년이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종식에 좀 더 가까워지는 그런 시점이라고 봐야 되겠다. 네, 그렇게 되겠군요.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말씀 나온 김에 아예 트럼프의 이 글로벌 외교안보 정책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네. 뭐 유럽이 됐든 어디가 됐든 계속해서 좀 충돌을 해서 빚어왔던 거잖아요. 갈등을 네. 빚어왔던 거잖아요. 그럼 이게 지난 일기 때와 마찬가지 이번에도 이런 약간의 다른 나라와의 약간 갈등 구조, 외교안보적인 측면에서 이게 계속 여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도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도 이제 시간이 이제 많이 남지 않아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한테 미칠 영향을 좀 살펴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일단은 역시 이건 또 두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같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트럼프가 됐을 때 우리 쪽에 미칠 영향, 뭐 그게 경제든 산업이든 정치든 외교든 일단 영문님께서 보실 때 가장 큰 어떤 변화는 어떤 거라고 예상을 하세요? 큰 변화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일기를 겪은 한국은 어느 정도 쇼킹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상을 좀 어느 정도 예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일기랑 달리 진짜 일기는 트위트 하나로 정책이 바뀌고 그랬지 맞아요. 않습니까? 예, 예.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고 정재계가 손을 잡아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죠. 네.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 이미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주한미군 방위비 얘기예요. 네. 이걸 지난번처럼 또 뭐 물고 늘어져서 이제 뭐 2배로 올린다, 뭐 3배로 올린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일기 때도 일본 같은 경우는 방위비 그 주둔비가 뭐 2배 그때 올랐었던 굉장히 많이 올랐던 기억이 좀 얼핏 나거든요. 우리도 많이 올랐었고 그러면은 이 방위비 문제가 다시 한국에서 또 이슈가 될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 이슈는 진짜 트럼프 대통령한테 꽂혀 있는 거.
마음을 못 바꾸는 이슈니까 네. 그것도 한국에서는 좀 인정해야 되는 거고 네. 좀 설득하려는 생각은 그만 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올려달라는 대로 다 올려줘야 된다. 2배든 3배든. 어느 정도 맞춰줘야죠. 이 방위비 주한미군 방위비 부분 이 문제를 트럼프가 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게 왜 우리가 너네 지켜주는데 그 이상의 너네들 돈을 내야 돼. 이 논리 외에 다른 건 없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냥 자기 이제 아메리카 퍼스트 주장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의 도움을 너무 받고 있고 너무 안 도와주고 협조해주고 뭐 도와주지 않는다. 예. 뭐 나토도 마찬가지고 네. 지금 국방비 예산 그 30몇 개 나라는 국방비 예산 2%도 도달 못한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끌어 가주는 건 이해하지만 혼자서는 못한다. 네. 네, 그런 게 좀 자기 뭐라 그러지? 자기 생각은 뚜렷하죠. 그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도 트럼프가 좀 계속해서 그 선거 기간 중에 얘기 나왔던 거는 내가 이기면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시키고 이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지원해줬던 그 어떤 지원금, 군사비 이런 것들 유럽한테 다 받아내겠다. 너네가 그 돈 충분히 내가 납득할 만큼 안 주면 나도 탈퇴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네. 그럼 이게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에이 어떻게 미국이 나토를 탈퇴해? 나토를 만든 게 미국인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트럼프는 가능하다. 그렇게도 봐야 됩니까? 유럽의 수도마다 다 그걸 알죠. 그래서 너무 오늘 같은 날은 진짜 유럽에서는 밤새워서 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미국의 나토 탈퇴가 정말 실현 가능하다 이렇게까지 봐야 되는 거군요. 뭐 트럼프 2기 때는 가능한 거죠. 사실 이렇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올해 아마 연구원님께서도 이제 들으셨었겠습니다만 상반기하고 지금까지도 여전히 방산 관련 이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도 많이 오르고 뭐 실적도 굉장히 좋거든요. 네. 그럼 예를 들어서 미국이 나토를 탈퇴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네. 유럽에서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유럽의 방위를 뭐 대러시아에 대한 유럽의 어떤 방위를 이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이제 더 많은 돈을 투여해서 이제 해야 될 상황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렇게 사실 생각하면 너무 이해타산적일 수 있긴 한데 우리나라 방산기업들한테는 오히려 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충분히 기회가 될 수 있죠. 예전에 미군 지원으로 받던 무기들은 이제 따로 구입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하고 그럼으로써 한국 방산 회사들이 뭐 기회를 찾을 수 있죠.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유리한 게 뭐 방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네. 말씀을 드린다고 그러면 이제 그쪽에 나토의 무기 체계가 미국의 무기 체계랑 같잖아요. 또 우리 미국 체계는 또 미국이랑 무기 체계랑 같고 그래서 뭐 자동차 장갑차든 그 전차든 뭐 대포든 심지어 포탄 그 지름도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게 또 뭐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경우 우리 방산업체들한테는 확실한 수혜주로서 이거는 분명하게 봐도 되겠다. 네, 꼭 나쁘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하나만 더 여쭤본다면 경제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칩스법, IRA법 이런 것들,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의 리쇼어링 정책들을 다 폐기하겠다 이런 식의 극단적인 내용도 어젠다 47에 들어있긴 한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1기 때 지켜본 트럼프 대통령은요, 오바마 8년에 법안들, 레거시를 진짜 폐쇄하려고 노력하는 걸 보고 충분히 바이든 4년 동안 뭐 IRA든 칩스든 저기 폐기할 의지를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폐기가 가능합니까? 뭐 IRA는 폐기는 가능하지만 네. 특별히 지원금 그런 거는 보조금 그런 거는 폐기할 수는 있지만 칩스 같은 거는 좀 힘들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질문을 이제 연구원님한테 드리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저희가 앞서 나왔던 이런 다양한 얘기들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경제라든가 대한민국의 기업들한테 미칠 영향들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사실 좀 트럼프 중심으로 왜냐하면 트럼프가 됐을 경우 여러 가지 변화가 클 거기 때문에 트럼프 중심으로 여쭤보긴 했었는데 이번에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든 간에 연구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우리 경제, 우리 산업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기업들이 미국의 이런 대선과 관련돼서 어떻게 이제 향후에 대응을 하는 게 어떤 여러 가지 좀 우려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시나요? 3년 전에 겪은 IRA 법안 통과와 많은 배운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한국 정부랑 재계에서는. 예.
그래서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손을 잡아야 된다. 코디네이션을 해야 된다라는 게 좀 교훈 중 하나잖아요. 네. 아마 그거는 특별히 트럼프가 되고 뭐 IRA법 뭐 폐쇄한다 그러면은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업들도. 네, 정재계가 이거는 혼자서 못 하니까 네. 한 회사가 한 대기업이 혼자 못 이겨내는 이슈니까요. 이번에는 좀 더 준비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준비 안 하고 있으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이제 한 일주일 안에 어떻게 보면 이제 빠르면 이제 오늘 오후에 연구원님 말씀대로 윤곽이 드러날 거고 늦어도 일주일 정도면 확실하게 이번 주말쯤에는 윤곽이 드러날 거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우리 기업들 뭐 대비 잘 하고 있으시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데일리 특집 대담 루거센터 폴공 연구원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